네, 은행 대출 문턱을 조절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방 중심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하지만 1,900조 원을 훌쩍 넘은 가계부시 걸림돌이죠. 최근 은행 대출 빗장이 조금씩 풀어진다는데 정말 그런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은행들 지난해는 지금 대출 규제로 은행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고 그게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새해가 좀 지나면서 이제 은행들이 뭐 대출 문턱을 조금씩 낮춘다고 해요. 집이 있는 사람도 주담대 빌려준다는데 확실하게 뭐 대출 규제 풀고 있는 겁니까, 교수님? 대출 규제를 푼다라기보다는 그 연간 효과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 더 강한데요. 무슨 말씀을 연간 드리는 효과라는 건 거냐면, 뭔가요? 네, 그 2024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금리가 가지고 안 되니까 대출 총량 규제를 했었죠. 네. 즉 양적인 규제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적인 규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돈 빌려주지 마라는 형태가 됐던 거죠. 1년 동안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은 빌려주지 마라는 게 이제 양적 규제 형태로 나타났던 건데 2025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것이 새롭게 리셋이 되고 올해의 대출 총량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연초에는 어느 정도 이게 그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작년 하반기에는 묶어놨던 거. 이루어지지 못했던 네. 대출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씩 풀려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대출 총량이라는 게 언젠가는 또 찰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 대출 총량 규제를 연 단위로 하지 않고 직전 4분기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연 후반에는 조금 문턱이 좀 높아지고 대출이 대충 다 이루어지니까 연초에 다시 목표가 정해지면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대출한다. 뭐 예,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네. 들어 가지고 지금 그 유주택자들한테 대출을 한다라던가 네, 주담대도 빌려주는 집 있는 사람도. 아니면은 뭐 모기지 보험 같은 경우에도 다시 적용을 해주면 그거는 한도가 다시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는 조금씩 커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네. 또 이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난해는 이제 좀 규제를 했고 올해 들어서 은행 목표가 좀 달라지면서 조금씩 이제 대출 빗장이 조금 풀린다는데 부동산 시장은 뭐 은행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얼어붙은 게 결국은 대출 규제 영향이 가장 크다고 가장 크죠. 거기에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던 스트레스 DSR 네. 2단계. 2단계. 예, 대출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출 규제인데 여기에 이제 덮친 격으로 이제 정치적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오고 소비가 위축됐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유동성 자금은 시중에 충분히 있는데 불구하고 중서민들은 집 사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예. 최근에 와서 서울의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예. 고가 아파트들 돈 많은 사람들이 뭐 30억, 50억 주고 산 게 실제 지금 가격이 하락했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예. 바닥이 아닌가 또는 하락한 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요가 그쪽으로 늘어나면서 고가로 거래된 거예요. 고가 부분. 그러니까 서초 강남 지역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가격이 높았는데 예. 서울의 거래 건수가 지난해 7월 달에 최고 많이 거래된 게 예. 약 한 9,200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9,200건이었는데.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지난 1월 달에 들었지만 2월 달에 한 3,000건 거래됐고요. 예. 지금 현재 어제 제가 들어가서 사이트를 보니까 거래된 사이트를 보니까 1,250건 정도 거래됐어요. 아, 2월 그러니까 뭐 들어서? 반의 반토막 났죠. 야. 근데 거래된 건수의 가격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이 비싼 동네 거래가 좀 되는 네, 거.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노원구라든지 강북구라든지 관악구나 금천구나 구로구는 전부 하락했습니다. 근데 올라간 지역을 보면 강남구하고 서초구, 예. 송파구,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그다음에 이제 그 재개발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양천구 예. 이런 데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높게 거래된 가격을 25개국으로 평균 나누면 높은 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러나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 전체로 보면 떨어지고 네. 여전히 얼어 있는 차갑게 얼어 있는 그렇게 이제 네. 본다 그런 얘기네요. 그게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조금씩
대출법 풀어지든 목표가 다시 설정이 돼서 대출이 일어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사실 대출 총량도 중요하지만 늘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은 금리잖아요. 작년에 뭐 대출 금리, 뭐 가상 금리를 올려라 내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올 들어서는 지금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가상 금리를 좀 낮춰라 뭐 이런 압력을 좀 넣는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당국 입장이 정확히 뭐예요, 이게? 예,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독당국의 입장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네, 그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네. 그 제가 여기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양적 제한을 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가격적인 메커니즘으로 이게 그 대출이 결정이 안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양적 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리를 올려도 대출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그때 양적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럴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야, 왜 근데 금리가 이렇게 높니?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예를 들어서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가계부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줄여야 된다. 예, 가계부채 80%까지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시장 가격이라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은 대출 금리를 올리라는 얘기나 사실 진배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말 자체는 대출 금리 올리라는 얘기인데. 네.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대출에 압박을 해야 되고 대출에 압박을 하는 거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것처럼 금리를 올리던가 아니면은 실제 숫자 그대로 아예 대출을 못하게 하던가 이 방법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다른 금리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일관성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주택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이라든가 지금 그 부동산 PF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를 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관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제 발표한 게 하나 있어요. 어제 뭘요? 네, 엊그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책 금리를 올렸습니다. 정책금리 허그에서 내주는 거 버팀목 디딤돌 대출. 그거를 0.2% 정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0.2% 포인트 그게 이제 올리기로. 그동안 그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정책 금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정부가 돈을 더 풀었죠. 네, 전세자금. 근데 오히려 그거를 이제 올리고 청년 드림 청약은 오히려 이제 내렸어요. 0.1%. 그래서 아마 이 정책 금리로 무주택자가 구입하기에는 0.2%를 올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정책자금 공급을 작년보다 더 많이 안 해주겠다. 네. 그런 얘기로 이제 금리를 좀 0.2% 금액이 많아지고 연도가 많아지면 점점 더 올라갑니다. 이 그래요? 이율이. 예, 그래서 오히려 정책 금리는 이제 조금 더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일반 금리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2%돼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이제 취약계층의 소득순위 낮은 취약계층의 전세 자금하고 또 살 수 있는 디딤돌 대출 하는 거니까 오히려 조금 그렇게 금리를 낮게 해주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사실 너무 낮았어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았어요. 일반 시중 금리가 뭐 3.5에서 4% 이상이 있는데 2% 완전히 뭐 1.67%부터 2.5% 사이니까 거의 너무 2%. 낮으니까. 조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네. 뭐 2% 이하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번 주에 이제 발표돼서 앞으로 이제 올릴 거다 그런 얘기인데요. 정책 금리를. 아까 주현수 교수님께서 은행 감독 당국의 이 대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조금 모른다 그러는 게 이 하는 기준금리 내리니까 그게 좀 은행 대출 금리에 반영이 돼서 실제 돈을 빌리는 사람의 가상금리 좀 낮아져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지금 막 한단 말이죠. 그럼 은행도 수익도 많이 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입니까? 네. 지금 2월 말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2024년 그 전체 연간 그 BS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영업 실적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이제 다시 한번 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은행 수익이 너무 많고 은행 임직원들은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대출 금리 낮춰야 될 거고 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다 틀린 얘기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러면은 부동산 대출 쪽에서 이거 증가해도 상관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스탠스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어라고 한다면은
가계 부채의 비중이 80%가 됐든지 90%가 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안정적인 스탠스가 있고 여기에 균형점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가계 부채가 이거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가계 부채를 늘리겠다라는 겁니까? 줄이겠다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라는 네. 거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작년 하반기에 보시면은 정책자금 집행이 전체 대출의 증가분 중에 거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금리를 올려주면 그거는 아무래도 좀 더 나은 효과를 보여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자금 수요자들은 0.2%포인트가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반 대출금리 훨씬 낮으니까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금금리보다도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예금금리도 내리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그 가정하에 미리 내리고 있어요. 어. 이대 맞이는 점점 더 커지죠. 은행들은. 그러네요. 네. 참 이게 금융당국의 입장 이게 조금 명쾌하지 않다. 은행들의 내려가는 지시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조금 혼선을 빚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까 서울 부동산 시장에 이제 좀 강남 3구만 좀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이 해제 해제된 지역. 그 영향이 큰 거죠. 그 영향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삼성동이나 또는 뭐 강남 일부 예. 지역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됨으로써 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럼 그 영향이 조금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좀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그 저는 효과. 제가 볼 때 그 지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확산되거나 오르는 거는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규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낮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도. 네. 네. 근데 해제되면 다른 지역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이게. 예. 근데 거래는 지금 거의 안 되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잠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5천만 원에서 한 1억 사이에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근데 퍼센트로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예. 그런데 매물은 많이 줄은 상태예요. 수요가 많은데 매물이 줄면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것이 다른 주변 지역까지 확산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제한적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고.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유동성이 있는 사람들은 예. 지금 매입에 나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그래서 송파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송파가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예. 지금 그 송파구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 서초구입니다. 근데 거래 건수로 보면은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제일 많고요. 네. 오히려. 그러네요. 자, 부동산 시장의 지금 오름세는 강남 상구 일부 지역이고 그 토지거래 허가제고 효과는 좀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 주셨는데 늘 이 부동산 시장 영향이 대출 아까 말씀하셨고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총 이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또 곧 발표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은행 대출을 조금 늘려주는 듯한데 정부는 또 가계대출 관리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뭐 GDP의 80% 정도로 묶는다는데 이 80%가 어떤 숫자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를 80%로 묶는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2017년에 BIS에서 가계부채 관련된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예. 여기에서 논문이 나올 때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 하면은 가계부채 GDP 비율이 60%를 초과하게 되면은 소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야. 그다음에 이 비율이 80%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 GDP 증가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네. 즉 그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80% 이상이 되면은 이 그 장기적인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 성장률의 그 부정적인 영향 이런 거 굉장히 그렇죠. 싫어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80%라는 그런 기준이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80%를 조금 넘은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BIS 자료만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2021년도 3분기 99.2%까지 올라갑니다. 이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이. 그게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가 2분기 자료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가 지금 91%로 나오고 있습니다. BIS 자료 기준으로. 네. 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2021년 3분기부터 그 이후의 기간을 생각해 보시면은 네. 정부가 미친 듯이 그 대출 규제를 감행하던 시점이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놀라셨을 만한 부분이 가계부채가 줄었다고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가계부채가 줄었다라기보다는 명목 GDP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명목 GDP는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비율이 보시는 게 낮아졌다.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80%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 것인가와 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언제 기간에 걸쳐서 지금 91% BIS 기준으로 80% 낮춘다? 어떻게 저렇게 낮출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고점 대비 99%에서 91%까지 오는데 약 2년하고 3분기 정도가 걸렸으니까 그만큼 더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먼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길게 잡고 갈 거다. 정부 네. 목표가. 만약에 이것을 진지하게 80%까지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유지하면서 끌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다라는 거죠. 네. 어느 정도만큼 네. 지금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것만큼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예. 이제 내려가게 되면 예. 가계부채는 이제 가계신용까지 포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되면 부동산 가격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대출을 받지 말아야 되고 받은 대출도 갚아야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경제 더 어려운데 더 어렵게 그러니까 좀 만들 문제는 이제 수밖에 그래야 없다. 되면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예.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려가는데 대출을 더 안 준다고 해서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에는 이게 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악영향이 미칠 수가 네. 높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곧 발표할 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시장이 어떻게 미칠지. 그러면 뭐 경제 성장률 범위 내로 은행 가계대출을 더 이상 못 늘리게 한다 이렇게 발표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90%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그 권한대행이 언급을 했던 80%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이 숫자를 어디에 맞춰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가계대출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명목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너 갚어 한다고 이게 줄어드는 형태는 아니죠. 지금까지 해온 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갚아해가지고 실제로 가계대출을 줄인 게 아니라 가계대출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그냥 픽스시켜 놓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로 갔을 때 3년 정도가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정부가 지난 23일 날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 스트레스 DSR 3단계를 4, 5월 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3단계 원래 7월인데 7월입니다. 근데 7월에 적용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4, 5월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표하겠대요. 뭐 예를 들면 지방의 예외를 둘지 말지 이런 것 뭐 결정을 그런 것도 한다. 있고 규제를 더 강하게 할지 완화할지 그런 내용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지금 3단계 스트레스 DSR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좀 예외를 해달라 이렇게 자꾸 업계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근데 정부가 아직 이제 그 입장을 최종 확정하지는 않고 4월 경에 예외를 할지 안 할지 이제 결정을 할 텐데 네. 그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LH에서 미분양 3천 가구를 3천 가구 매입하려고. 네. 중공업 미분양을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좀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거 좀 미흡하다 그러는데 이 효과는 어떻게 봐요? 이게 이제 그 국토교통부가 매월 말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전 겁니다. 이게 12월 말 기준이죠. 예. 2월 달에 12월 걸 발표했는데 미분양 주택이 7만 1천 가구 넘었습니다. 7만 천 가구요? 이 중에 이제 악성 미분양이 그 2만 1천 가구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미분양이 5만 가구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이게 30가구 이하는 빠진 상태입니다. 30가구 이하짜리는 네, 그 비아파트 부분이나 30가구 이하 주택은 모두 빠진 상태고 30가구 넘는 것만 포함됐기 때문에 전세 사고로 인해서 비아파트 공급이 줄었다 하더라도 예. 적어도 8만 가구 이상 된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한 그 대책 중에서 눈여겨볼 게 예. LH가 그 3천 가구를 매입하겠다는데 사겠다. 분양가 이하로 사겠답니다. 그냥 그 이게, 이하로. 예, 그게 이제 협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느 가격으로 살지가 중요하다 이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예. CR리츠 수익 기업 구조조정 이치를 통해서 3,800가구를 또 매입한다고 그랬거든요. CR리츠를 통해서요. 네, 이거 설립이 돼서 진행돼야 될 문제니까 그게 잘 된다 하더라도 6,800가구는 12,000가구가 넘게 네. 12,200가구 정도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여전히 이게 잘 된다 하더라도 네. CR리츠 3,800가구도 언제 될지 잘 근데 모르잖아요. 이거 계속 공적 자금을 투자하거나 공공기관에 매입할 수도 없잖아요. 지속 가능한 대책은 아니다. 일적인 대책이다. 일시적 대책이다. 그리고 이제 유동화증권이나 또는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
5조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돼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대책은 예전에 그 미부장 대책을 내놓은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뭐냐면 85제곱미터 이하의 3억 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 특히 소멸지구나 인구 감소지구 사면 예. 주택수 배제하는 걸 4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렇죠. 규모는 좀 그런데 큰 거로. 소멸지구나 그 쇠퇴지구나 인구 감소 지역의 미분양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광역시 이상에 있습니다. 아, 그런 지역이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뭐 대책이 좀 미분양 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가격이 너무 높아서 미분양 나거나 네. 위치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또 지역 경제가 그 수출만 해도 미분양이 발생하지만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 대책이라는 뭐 세제 혜택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게 이제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과거의 대책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2009년도 1월 달에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 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기 네. 때문에. 그다음에 2012년도 8월 달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가구가 됐는데 그 두 가지 그 미분양 주택이 있을 때 대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네. 212 대책과 910 대책.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한시 면제가 있었거든요. 양도세 한시 면제. 이게 금리를 낮춰준다고 해서 집을 살 사람이 있겠느냐? 사는 순간 이게 다가구가 다 주택자가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뭐 꼭 세제 혜택이 아니더라도 뭐 일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미분양 주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제곱미터 이하의 4억 원을 사게 되면 그 단기 임대주택 6년을 신고해야 돼요. 예, 그런 그러네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나온 대책이 시장에 도움은 되겠죠. 뭐 안 되진 않겠지만 지속 가능한 대책은 아니다. 지속 가능한 대책이 아니다.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치고는 뭔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자, 참 이 문제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주현수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좀 더 있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 건설회사들도 아까 책임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가격이 좀 높고 또는 분양도 되지 않은 곳에 지은 그런 그 책임도 있을 텐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될지. 일단 그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될지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지금 3,000호 기준으로 했고 약 1억 원 정도라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은 이게 3,000억 정도가 되고 3억 원 정도 그 호당 3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네. 이게 거의 1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한 지원이냐라는 부분에 됐을 때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이거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한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원 방식이 좋은 지원 방식이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준다라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 요인, 즉 분양가를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높이 예, 잡았거나.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마지널 코스트까지 떨어뜨리는 거는 당연히 건설사가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감내하지 않고서는 정부한테 사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네. 그 다음 부분. 그러면 위치가 안 좋아서라고 한다면 이거는 과연 정부가 이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냐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이렇게 안 좋은 위치에 건설사가 잘못 결정을 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기업이 망한다던가 아니면은 다시 회생된다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던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을 정부가 매입해 준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게 시장의 효율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라고 네. 생각해 본다면 사실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공급 과정에서 없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돼서 가격이 올라가서 이 건설사들이 더 나은 상황에서 네. 그 제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네.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방 이 미분양 문제 정부도 지원이 좀 필요해서 건설 경기를 살리긴 해야 되고 또 무작정 살린다고 지원할 경우 건설사들이 어떤 뭐를 해줘도 문제도 있고 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게 뭐 건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기만 하면 저절로 풀릴 일인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걸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1년 후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보다 높았어요. 네. 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국은행의 전망, 현재 집값 추세, 공급 사이드, 자금 지원 이런 게 볼 때 좀 시장 전체적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 부동산 가격 자체가 어떤 한두 가지 변수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뭐 정치적인 안정도 있어야 되고 대외 경기나 내수 경제도 완전돼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소비 시장도 살아나야 주택 경기가 살아나거든요. 경기가 내년도 계속 어렵다는 전제하에만 이랬던 것 같아요. 예. 부동산 시장만 볼 때는 규제를 하거나 시장이 안 좋아도
유동성 자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삽니다. 네. 오히려 이럴 때 더 많이 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양극화 제가 심화된다. 판단할 때에는 올 연말까지도 예. 정치적 안정이 뭐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뭐 또 복귀하든 간에 올 연말까지는 불안한 정기일 거예요. 네. 그리고 경제를 뭐 6개월 만에 살릴 수도 있는 제주도 없고 그렇다면 연말까지는 보합세 정도로 갈 것 같고 예.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강보합세 이런 시장이 좀 돌아서지 않겠나. 음.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경제 살리는데 올인할 거라고 봐요 저는. 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뭐 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 대외 경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볼 때 상반기 그러다 하더라도 빠르면은 뭐 내년 상반기부터는 네. 강보합세에서 하반기에 강세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 아,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서울의 가격이 오르면 경기도에 여파를 미치고요. 내년에? 경기도가 이제 지방까지 가는데 지방까지는 좀 멀 것 같고 서울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의 가격이 오르면 양극화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입주 물량이 금년에 반도 안 됩니다. 입주 이게 물량이 가장 없다. 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만 열어주면 집이 낮은 가격이라고 할 때 매수에 나서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되면 좀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경기 상황이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런 관련해서 중요한 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이제 금리를 유지했는데 주현수 교수님 좀 경제 상황 감안하면 한국은행 금리 낮춘다는 쪽에 조금 전망은 많은 편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당히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를 일단 내일은 낮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저도 마지못해서 찬성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 왜 마지못해서가 들어갔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뭐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심리도 이에 따라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수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의 숫자들을 보시면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이나 유로존,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숫자들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네. 문제는 이럴 때 금리를 낮추는 게 잘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높일 우려가 있고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우리의 실제 생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본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이야기이냐.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인 것이고 정치가 안정화되면은 바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때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재정 정책부터 먼저 펴야 돼요. 재정 정책.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나서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다라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빨리 재정 정책으로 방향을 트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논의도 빨리 좀 진행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만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 권대현 교수는 짧게. 권 교수님은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낮추는다면 조금 자금 시장 금리가 내려간다면 영향을 미치죠. 시장 금리까지 네. 좀 내려야 된다 네. 이거죠. 그것보다는 우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 집행을 국가가 좀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못 내리게 되면 3월 달에는 검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 5월 달에 미뤄지니까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금리가 내려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실제 금리가 내려가면 영향을 받죠. 네, 그러네요. 내일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은행 대출 빗장이 좀 열리는 것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토론 마치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